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40대 여성이에요. 요즘엔 20, 30대들도 영끌해서 집장만을 한다는데 저희 부부는 또래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죠. 사실 저희한테도 몇 년 전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댁에 일이 생기면서 포기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요.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그동안 몰랐던 저희 시부모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기 부모님을 싫어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한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저희 아버님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요. 시댁을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진저리가 쳐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댁에서 벌어졌던 극악무도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3살 때였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광고회사에 들어가 2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였죠. 말이 광고회사지 동네 전단지 작업이랑 현수막 제작, 학교 교지나 성당 사보 같은 걸 주로 하는 영세 업체였어요. 전임한테 들은 바로는 원래 인쇄소를 하시던 사장님이 인쇄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곁들이로 광고일까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쪽 인력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디자이너인 저와 영업을 뛰는 대리님 한 분이 다였죠. 그래도 나름 첫 직장인데 저라고 좋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제 학벌로는 어림없기도 했고 제가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니다 보니 사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영업 대리님과 인쇄소 식구들도 다들 좋은 분이라서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사수가 있어야 일을 좀 배울 텐데 그게 좀 아쉽기는 했죠. 그래도 그 덕에 저는 저희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직원으로 사장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야근 수당도 많이 주시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보약까지 지어다 주실 정도였어요. 특히 사모님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걸 안 순간부터 때마다 김치까지 주시고 틈틈이 밑반찬도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 몰래 주시곤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순간부터 시설에서 자라 부모님 정이라고 몰랐던 저로서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꼭 부모님 같았어요. 제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할라 치면 어김없이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선 이러셨어요. 정아야, 오늘도 야근이야? 아휴, 그럼 안 돼.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몸 고른다. 내가 김대리한테 얘기해서 나쁜 기일 좀 밀어볼 테니까 그만하고 들어가 쉬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고생을 뭐하러 해? 편히 살 수 있으면 편히 살아야지. 사장님도 참, 그러다가 일 끊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납품 기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 벌어야죠. 그래야 제 월급도 주시고 인쇄소 식구들이랑 대리님 월급도 주죠. 아이고, 고양이 뒤 생각해주고 있네. 네가 보기엔 내가 좀 허접해 보일지 몰라도 나 서울 하늘 아래 내 건물 가지고 있는 어엿한 건물주야. 너 일하는 이 건물, 이거 내 거라고. 그런데 누가 누굴 걱정하냐? 맹랑한 녀석 같으니라고. 어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 나는 딸 같은 애 늦게까지 부려먹는 악덕사장 만들지 말고. 알았지? 다른 업장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직원을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데 저희 사장님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돈보다는 내 직원 건강이 더 우선인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장님이 웬일로 연장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퇴근 후에 연장근무를 하라고요? 밀린 업무도 없는데도요? 새로 들어온 일이 있는데 그게 참 상담을 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김 대리가 집안 행사가 있어서 외근 마치고 바로 퇴근을 하겠다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대신 좀 맡아줘. 실무자가 하는 게 더 낫잖아. 자세한 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평소 사장님한텐 고마운 일도 많아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맡게 된 일은 근처 고등학교 교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간단한 표지 디자인과 출판 편집 일이었죠. 인쇄소를 함께 겸하는 회사라서 종종 출판 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제가 출판 디자인 전문이 아니다 보니 일반 출판사 편집에 비하면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은 아예 주문부터 받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교지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제발 학생들이 제 실력의 한계를 눈치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말한 학생은 안 오고 교지 담당인 국어 선생님이 직접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대신 오면서 커피랑 생크림 케이크 좀 사왔어요. 출출하실 텐데 일단 먹고 할까요? 딱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국어 선생님은 꽤 잘생겼더라고요. 거기다 목소리도 좋고 매너는 또 어찌나 좋은지 직장이 아니었다면 저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뻔했다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미래의 내 남편이 되었으니 상관없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초면에 함께 탕비실 원탁에 마주 앉아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솔직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맛있게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개걸스럽다거나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우아해 보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을 정도로요. 퇴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가 너무 먹기만 했죠.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건 반애들이 돈을 모아서 사준 케이크예요.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만나서 먹을까 했는데 오늘따라 친구놈들이 하나같이 야근이 잡혔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요. 집에 가져가서 혼자 먹으려니 너무 촬영한 것 같아서 염치 없는 짓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속으로 혼잣만의 탐정극을 벌이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집에 가서 혼자 먹는다고 했으니까 아직 미우는 게 확실해. 생일인데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었다는 걸로 봐서는 싱글이 확실하고. 근데 아무리 혼자 생일 케이크 먹기 처량하다고 아무 여자랑 먹지는 않지 않나? 혹시 이 선생님이 첫눈에 나한테 반한 건가? 아주 내 멋대로 내 위주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되도 않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서야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서 놀라긴 했지만요. 사실 그날 배가 엄청 고팠어. 반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점심을 못 먹었거든. 난 원래 생크림 케이크는 잘 안 먹는데 그날은 배가 고프니까 그냥 쑥쑥 들어가더라고.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이라는 말을 듣고는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내 남자가 돼 있으니 상관 있나요. 아무튼 고객과 직원으로 만난 우리 부부는 교지 출판을 하면서 교정 때문에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일적인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 남편과 함께 있으면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공통 관심사를 즐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기분 좋게 일을 하다 보니 결과물도 잘 나왔고 그 덕에 남편으로부터 식사 대접도 받게 되었죠. 원래는 사장님도 함께 불렀지만 눈치 빠른 사장님이 핑계를 대시곤 저만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슬쩍 이러시더라고요. 정아야, 오 선생 잘 잡아. 내가 괜히 너 주말 근무까지 시켜가며 교지 일 맡겼는 줄 아니? 그게 얼마나 되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이 남자는 정아 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배고프다고 남자 앞에서 막 퍼먹지 말고 냅킨으로 입술도 닦아가면서 여성스럽게 먹으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남자가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 빼지 말고 그러자고 해. 남자는 자고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집에 들여보내기 싫어지기 마련이거든. 맥주까지 마셨다? 그럼 역사는 이뤄지는 거지. 어머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아야, 내가 오죽하면 딸 같은 네 앞에서 이런 주책을 다 떨겠니? 이게 다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암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마치 아빠가 첫 데이트를 앞둔 딸한테 충고를 하듯 사장님은 제게 이것저것 데이트 팁을 주시며 혼수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지라 누군가의 관심과 참견이 오히려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장님의 혼수를 잘 챙겨 듣고 나간 자리에서 남편은 평소와 달리 꽤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속으로 나랑 둘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생각했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인사를 하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대뜸 맥주 한잔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사장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네? 설마 사장님 말처럼 되는 건가? 반신반의한 기분으로 근처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난 없는데.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자가 이렇게 귀여워 보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1년이 지나 2년, 3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러는 사이 서로에 대한 사소한 일관이 다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께 버려져 시설에서 자란 것부터 고마운 후원자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취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일부러 숨김없이 다 털어놓은 이유는 이런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감당하기 힘들다면 일찌감치 손 털고 떠나라는 압박이기도 했죠. 막상 다 털어놓고 보니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은 몰랐어요. 큰 잘못을 짓고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당할 수는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특하네. 혼자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멋져.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내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순간이 되자마자 다 버리고 뛰쳐나와 버린 거고. 자기 얘기를 들으니 왠지 부럽네. 나이만 많이 먹었지 내가 자기보다 더 어린 것 같아서 부끄러워. 남편이 자신의 부모를 증오하며 살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순간도 행복하다거나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건 아버님의 직업 때문이었죠. 젊은 시절 조직 생활을 하셨던 아버님은
사채업자였던 아버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그간의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말이 좋아 사업이지 엄청난 이자를 받아먹는 악덕 사채업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대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아버지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책가방을 맨 채 친구들 서너씨 함께 한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아버님이 똘마니들을 데리고 와선 집기를 부수고 친구네 아빠를 패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네 집은 작은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안쪽에 있는 안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바닥엔 과자며 빵, 온갖 물품들이 내던져져 있고 친구 아버지는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슈퍼집 친구는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기 아빠한테 달려가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함께 따라온 아이들은 겁을 먹곤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있는 제 남편을 아버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상훈이 너도 잘 봐도 돈 없으면 이렇게 자식 앞에서 처맞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친구 아버지를 자식 앞에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너무 한심하고 창피했던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발빠르게 소문을 내버린 탓이었죠. 악덕 사채업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구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제 남편과 못 놀게 했고 몇몇 아이들은 제 남편한테 돌을 던지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했대요. 그 동네에서 중학교까지 다녀야 했던 남편은 동네를 걸어 다닐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남편이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빠짐없이 들렸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님은 번화가로 나가 번듯한 금융회사를 차리셨어요. 말이 금융회사지 이름만 바꾼 사채 사무소나 진배 없었죠.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전학을 가게 됐던 남편은 그제야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딱히 친구는 사귀지 않았다더군요. 혹시라도 자기 아버지 직업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그래도 그 덕에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최대 선물이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패스해 지금의 학교에 발령을 받자마자 남편은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작은 월세 원룸을 구했고 거기서 처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더군요. 교사가 된 이후 남편은 본가와 연락을 끊었어요. 몇 번은 어머님이 학교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까지 하며 밀어냈대요. 그렇게 교사로서 살아가며 조금씩 집을 넓히고 더는 부모 형제 때문에 가슴 조이는 일 없이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였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 형제가 없었던 저와 있어도 없이 살고 싶었던 남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서로 각각의 아픔을 지닌 우리는 사귄 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결혼을 했어요. 딱히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와 신혼여행만 감행했죠.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래도 결혼식 사진은 한 장 남겨야 한다며 저희 부부를 사진관에 데려가
자비로 웨딩 사진 촬영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썰렁하던 거실벽에 떡하니 웨딩 사진이 걸리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출산을 한 뒤부터 일을 쉬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사무실에 애 업고 나와서 일해도 되니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애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고객들이 왔을 때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도 가끔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종종 아르바이트로 단발성 작업은 해드리곤 했어요. 용돈벌이로 꽤 짭짤해서 살림에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 확실히 둘이 보니까 돈도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러다 2년 뒤 둘째를 출산하면서부터는 아이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애 둘을 키우면서 살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까지 병행하는 건 벅차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방학 땐 시간이 나서 전처럼 회사에서 일감을 따다 하곤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사업을 아들한테 넘기고 사모님과 태국에 가서 살게 되셨거든요. 평생 고생하며 일만 했으니 노년은 아내와 함께 골프도 치면서 여생을 즐기시겠다고요.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아서 태국으로 떠나시는 비행기표는 제가 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펑펑 우시면서 언제든 태국으로 놀러오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친정부모와 헤어지는 것처럼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한 번에 큰 이별을 한 뒤 저희 집에는 또 다른 이별이 있었어요. 남편이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 지 13년 만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는 남편을 구슬러 가까스로 끌고 가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시동생 내외한테는 뒤늦은 인사를 했고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꽤 냉랭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 동생은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입속이 밝고 냉정한 점이요. 어릴 때부터 주먹질을 하고 다녔던 것도 아버님을 닮았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공부머리는 없었는지 아니면 사고를 쳐서 그랬는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었다고 하는데 결국 대학은 못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도 명문대 출신 동서랑 결혼한 걸 보면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싶었죠. 물론 나중에서야 그 결혼에 남모를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때때로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곤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체를 제 남편한테 물려주시라고 해서 그랬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안 순간부터 아버지 재산에 조금도 마음을 안 뒀어요. 아버지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물려받으라고요? 내가 왜요? 몇 번을 찾아오셔도 제 대답은 똑같아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네 뜻 잘 알아들었다고. 대신 집에 들어와 살아. 딱 5년만 같이 살면 더는 니들 귀찮게 안 할게. 이엠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거절을 했어요.
옆에서 모자의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남편이 없는 시간을 틈타 집에 오셨더라고요. 네 남편은 그렇다 쳐도 너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나는 내 남편 회사 장남이 맞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0년 넘게 연락도 없이 살던 아들한테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하면 네 시동생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 일단은 회사에 얼굴부터 비추고 일 배우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란 얘기야. 하지만 어머님, 그이가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보니 도련님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며 그러시는 거예요. 너한테 충고 듣고 싶은 생각 없다. 긴 말 않겠다. 그렇게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면 더더욱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늙은 어미를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러니 장남으로서 자식된 도리는 하란 말이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5년만 살자는데 그렇게 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머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나가길래 부동산에 찾아갔다가 괜찮은 매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에 대출을 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온전한 우리 집이라기보다는 은행과 공동구매하는 셈이지만요. 그래서 교직원인 남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참이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니 난감하더라고요. 주변에 상담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사장님 내외도 태국에 계셔서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머리에 쥐가 나게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렇게 내린 결론은 시댁에 들어가 살자는 거였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 당신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싫어. 그 집 사람들이랑은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당신이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 큰 집에서 어머님 혼자 사신다고.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알아? 외로움이야. 당신도 어머님이 미운 건 아니잖아.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나한테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 적어도 당신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남편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이틀 뒤 합가를 수락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가 집에 들어가 살 때만 해도 어머님은 너무도 인자하신 분처럼 보였어요. 마치 6.25 때 잃어버린 딸을 만난 사람처럼 제게 엄청 살갑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지랄이야. 내가 내 손주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상통을 깨. 되먹지 않은 년이. 대학도 어디서 그지 같은 전문대 나온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내 계획에 초를 치냐고. 사람 빡도니까 건방 떨지 말란 말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한테 년이라뇨. 게다가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 듣는 해괴한 욕까지 서슴지 않고 제게 퍼부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자기 기분에 따라 제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부모 없는 년이라고 무시하면서 물건을 제게 던지기도 했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 상태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할머니로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어머님의 행패를 말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걸 반대했던 남편인지라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머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완전 조폭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악질적이고 사나운지 말도 제대로 못 붙일 정도였어요. 왜 남편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은 추석이라서 집에 왔길래 음료수부터 챙겨주려고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입 아프게 당연한 걸 왜 묻고 지랄이야. 형이 여편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모양이네. 형수는 운 좋은 줄 알아요. 나한테 시집 왔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쳐 맞으면서 교육받았을 거거든. 이게 자기 형수한테 할 소린가요? 길거리 양아치들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너란 인간이랑 사는 동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동서가 늘 무표정이라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했었는데 시동생이 바로 원흉이었네요. 저희 가족이 시댁에 들어와서 산 지 반년쯤 됐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희와의 약속을 깨고 제 남편을 회사 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술에 잔뜩 취해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쌍욕을 파며 대드는데 와, 살다 이런 개차반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한테 성질을 부리던 시동생은 제 남편을 보자 지 형한테도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었어요. 시팔,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부터 알았어. 아버지 돈은 더러워서 시키는 개뿔. 아버지 돼지고 나니까 작정하고 회사 뺏으려고 들어온 거잖아. 오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나보다 더한 양아치 새끼였네.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어찌나 더러운 욕설을 퍼부어대는지 애들이 들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욕설을 퍼붓던 시동생은 지 분에 못 이겨 살림살이를 깨부수고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가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말로는 시동생이 몇 달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혼자 지내기 무서워왔다고 했지만 딱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는 평소에도 표정이 없는 편이긴 했지만 이번엔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삶에 의욕이 없는 것처럼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반응을 보이는 건 오직 우리 애들한테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 때문에 우리 애들이 많이 놀라곤 했어요. 동서가 우리 애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어대곤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동서랑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동서가 이런 상태가 됐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제가 더 화를 냈어요. 뭐? 그럼 도련님한테 맞아서 유산을 냈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동서는 그걸 그냥 가만뒀어? 친정이 잘 산다며.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죗값 치르게 했었어야지. 형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 그 사람한테 소송이라도 건다면 나도 내 친정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나도 이 지옥 같은 생활 이제 끝내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편한테 맞아서 유산을 했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 남편을 피해서 시댁으로 온 거였죠. 적어도 이 집에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시동생이랑 시어머니가 자기를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서의 아픔을 알게 된 이후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우리 애들도 작은 엄마를 잘 따라서 가끔은 애들을 데리고 동서랑 놀이공원도 가고 아동국도 보러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동생이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혹시라도 동서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동서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동서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지 뭐예요. 돈 많은 처가덕을 보겠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선의 친정이 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볼장 다 봤다는 투로 이혼 서류를 동서 얼굴에 내던지는 시동생을 보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 싶었어요. 동서는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을 바꿀까 싶어 별다른 말 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곤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되자 기다렸다는 듯 시댁을 나갔어요. 동서는 꼭 연락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그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동서와 이혼을 한 시동생은 1년쯤 지나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 결혼한 여자는 전 동서보다도 더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무슨 재주로 있는 집 딸을 연달아 데려오나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동서는 묘하게 이전 동서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말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특히나 전 동서 생각이 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역시 있는 집 딸이라 그런지 사돈이 배포가 크다니까. 얘 큰애야. 내일 상준이네 집들이 한다니까 낮에 거기 갈 준비해라. 에휴, 둘째 아들은 돈 있는 집 여자 만나 장인이 해준 70평대 아파트에 산다는데 우리 장남은 지질이 폭도 없지. 하필 만나도 부모 없는 여자를 만나선 처가덕도 못 보고 이게 뭔 고생이야. 야, 넌 내 아들한테 평생 충성하며 살아야 돼. 네 주제에 어디서 이런 남편을 만나겠니? 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매번 이런 식으로 동서들과 저를 비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죠. 남편은 선약이 있어서 조금 늦다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머님과 애들을 데리고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70평대 아파트란 말은 듣고 왔지만 막상 가서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평수도 평수지만 거실 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데다가 한강까지 보이는 환상적인 뷰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리 애들도 우와 소리를 낼 정도였어요. 시동생은 아직 두 번째 부인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전인지 평소와 달리 거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역겨워서 일부러 시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거실에서 벗어난 주방이나 화장실 근처에 머무르게 됐는데 의도치 않게 새 동서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시댁돈 다 털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넌 초조해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있어. 아주버님은 아직이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와 있어. 지금? 다들 거실에 있지. 통화 중이던 동서는 거실 쪽으로 향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뒤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곤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동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빼서 귀에 댔어요. 글쎄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동서, 그러니까 이전 동서였어요. 동서 맞지? 나야 은우 엄마. 근데 동서가 새 동서랑 무슨 사이길래 통화까지 해? 서로 아는 사이야? 저는 혹시나 새 동서가 따로 만나는 남자랑 작당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어 휴대폰을 빼서 확인했던 건데 예상치 못한 이전 동서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리는 동서의 설명을 듣고는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 동서를 도와
이 집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이전 동서의 말인즉슨 동선의 친정을 망하게 했던 게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시동생은 장인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처남한테 사기꾼을 붙여 투자를 부추기곤 모자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이자를 물게 했더라고요. 그 돈을 갚느라 동서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회사가 휘청이게 됐고 결국 회사를 다른 사람 손에 넘기게 된 거예요. 시동생은 그 일로 사기꾼과 함께 돈도 나눠갔고 처남한테서는 엄청난 이자까지 받아먹었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서는 자기 동생을 통해 복수를 하기로 한 거였죠. 동서의 여동생이면 한부모 밑에서 난 자식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속이고 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었나 싶으시죠?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동서와 두 번째 동서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첫 동서는 아빠랑 두 번째 동서는 엄마랑 살게 되었더라고요. 두 번째 동서는 엄마와 함께 미국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사업가인 새아빠 호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 서류상으론 첫 동서와 접점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쌍둥이라서 특히나 유대감이 강했던 자매였기에 두 번째 동서는 자기 언니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제 시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획한 거였죠. 저 역시 시댁에서 살면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폐악질을 경험한 터라 티끌만한 힘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 여자의 복수는 1년이 지나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제 시동생이 처가를 망하게 만든 시나리오 그대로 전문꾼을 불러 시동생한테 사업 확장을 하도록 부추겼고 부족한 사업 자금은 자기 친정에서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식으로 계획을 진행시켰어요. 자기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떼돈 벌 생각에 들떠있던 시동생은 벽장소 곶감을 빼먹듯 회사 건물이며 본가 집문서를 담보로 처가에서 수시로 돈을 융통에다가 사기꾼 입에 넣어줬고 1년이 지나서야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사기꾼은 한국을 뜬 지 오래였어요. 시동생은 집도 회사도 모조리 날린 채 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첫 번째 아내 집안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한 거죠. 하루아침에 집과 회사 건물이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뒤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회사 돈을 가져다가 도박판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 난리통에 우리 부부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동안 제 남편 몰래 남편을 회사 사회이사로 올려놓곤 매달 통장으로 거액의 월급을 보내줬었는데 그 돈은 어머님 요양병원 병원비로 쓰이게 됐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 뒤에 우리 부부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이건 남편한테는 비밀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세보다 엄청 싼 금액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이전 동서 덕분이었어요. 시동생을 속일 때 제가 조금 도움을 주었는데 고마움의 뜻으로 자기 친척이 살던 집을 저희 부부한테 싸게 넘겨준 거거든요. 차액은 동서가 대신 내주고 말이죠. 저 때문에 형님네한테도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집 재산을 뺏지만 않았어도 일부는 아주버님이 돌려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됐어. 우리 남편은 자기 부모 재산에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이야.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자긴 유산 안 받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뭐.
동서가 그 재산 안 가져갔으면 시동생이 우리 몫까지 다 해먹었을걸?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뭘 더 해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시댁이 한순간에 폭삭 망했을 때 실제로 제 남편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아, 시동생 근황도 궁금하시죠? 그 인간은 회사 돈을 함부로 빼서 쓴 죄야 불법, 도박, 폭력 등으로 현재 실형을 살고 있어요. 그 인간이 벌인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벌이지만 교도소에서 나와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됐으니 이번 생은 망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인걸요. 그래서 남의 가슴에 멍들게 한 놈은 자기 눈에서 피눈을 뽑게 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남편과 같이 선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